나는 너희들 뒤치다꺼리는 더 이상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둘이 집 구해서 나가서 살아. 엄마, 무슨 뒤치다꺼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결혼하라고요? 내가 결혼하니? 너가 결혼하지?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도 늙은 부모한테 얹혀 살 생각을 하는 거야? 얹혀 살다뇨.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냥 같이 살자는 소리잖아요. 심한 건 우리가 아니라 너야. 너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나보고 먹여 살리라는 건데. 이러다가 엄마 아빠 노후는 너가 책임질 거야? 무슨 노후 걱정을 벌써부터 해요. 그리고 저희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맞벌이 할 건데 뭐가 문제예요?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3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독립을 하고 나면 노후가 쓸쓸할까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그런 세상이 아니게 된 것 같아요.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서도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나올 생각이 전혀 없는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달라질 줄 알고 참았습니다. 어쨌든 내 자식이니 내가 책임지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참고 지냈는데 이렇게 나이 먹은 자식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다가는 결국 김 씨 부부 본인들의 노후는 챙기지 못할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식만 키우다가 비참하게 늙어버릴 미래를 생각하니 아찔한 기분이 들었죠. 김 씨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주변에서 알아주는 공부 잘하는 아들이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도 전교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수재였죠. 특별하게 속썩인 적도 없고 모범생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아들이었습니다. 무난하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무난하게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회사 내부 분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1년 만에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김 씨 부부나 김 씨의 아들이나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금방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들은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반년 정도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그 이후로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너 저번에 면접 본 건 어떻게 됐어? 슬슬 발표 날 때 된 거 아니야? 진작 발표 났죠. 어떻게 됐는데? 떨어졌죠. 떨어졌으니까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괜히 실망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 알겠다.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김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묻지 않고 돌아 나왔지만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아들 본인도 힘들겠지만 김 씨 또한 몸도 마음도 지쳐갔으니까요. 그 시기에 아들은 가끔 한 번씩 면접 보러 나갔다 오는 날 외에는 대부분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술을 마시러 친구와 약속을 잡고 나가는 일밖에 없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곤 해도 사실상 백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생활을 30이 넘을 때까지 이어졌고 김 씨 부부가 주는 용돈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아예 절박한 생각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줬지만 그런 부모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고 몇 년째 백수 생활이 이어졌어요. 결국 먼저 폭발한 남편이 아들과 크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 그렇게 살 거라면 나가서 혼자 살아라. 집에서 나가라고요? 어차피 하루 종일 방구석에만 있잖아. 매일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면서 그럴 바엔 독립해서 너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살아. 저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아들의 그런 변명에도 남편은 아들을 집 근처의 원룸을 얻어내 쫓아버렸고 딱 첫 달 월세와 생활비 30만 원만 주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마음 약한 김 씨에게 아들이 매일 전화를 걸어 징징댔지만 지금 기회가 아니면 정신 차리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더 이상의 용돈도 주지 않았죠. 한동안 연락이 오던 아들에게 아무런 문자나 전화가 오지 않았고
김 씨는 아들이 어떻게든 취직을 해서 앞가림을 하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쫓아낸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아들은 집으로 찾아와 김 씨 부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취업이고 뭐고 못하겠어요. 왜 그래? 면접에서 또 떨어졌어? 진짜 이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면접에 합격하더라도 출근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럼 전공이랑 상관없더라도 작은 회사에 취직하면 되잖아. 평생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살 거야? 지금 편의점에서 6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알바도 하고 면접 준비까지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남들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사회생활을 전혀 못하는 아들이 당황스러웠어요. 김 씨와 남편 모두 젊었을 때 고생을 만만치 않게 하면서 아들을 키웠건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작정 아들을 나가서 살라고 했던 것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았어요. 심하게 괴로워하는 아들을 차마 외면하지 못했고 결국 김 씨 부부는 아들을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집에 하루 종일 있는 다 큰 아들을 보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괴로운 일이었죠. 그때 김 씨는 최고의 노후 대책이 재산이나 연금 같은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직장을 구해 독립해서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해? 오늘 빨래 할 거 있으면 다 꺼내놓으라니까. 깜빡했어요. 다음에 할게요. 어차피 오늘 할 일도 없잖아. 그럼 창문 열고 환기도 좀 하고 방 청소도 좀 해. 때가 되면 알아서 할게요. 방문 닫아주세요. 어휴, 내가 진짜. 신경질적인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김 씨도 아들의 방문을 쾅소리 나게 닫아버렸죠. 다시 아들과 살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백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갈등의 불씨는 커지고 말았어요. 심적으로 가장 힘든 사람은 당사자인 아들이라는 생각에 김 씨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기본적인 집안일도 하지 않는 아들과 자꾸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제 김 씨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죠. 너 이 시간까지 안 자고 계속 게임하고 있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고 계속 컴퓨터를 하는 소리가 들려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옆에서 김 씨가 뭐라고 하던 말던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김 씨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백수인 아들은 태평하고 김 씨 부부만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아니, 또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야? 너 나이가 몇인데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갑자기 왜 이러시는데요? 갑자기가 아니라 취업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하기 힘든 세상인데 매일 놀고 먹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회사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옛날이랑 진짜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지.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도 숨 좀 쉬고 살려고 잠깐 게임 좀 한 거란 말이에요. 남편도 다시 집에서 쫓아내라며 펄펄 뛸 정도였죠. 그런 아들이 다시 취직을 했을 때는 김 씨가 미쳐버리기 직전인 아들의 나이 36살이었고 백수 생활을 10년 가까이 하며 늦어도 너무 늦어버렸지만 그래도 취직한 아들이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던 건 아들이 취직을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들은 독립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너는 언제쯤 나가려고 그러냐? 김 씨의 물음에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나가요? 제가 어딜 나가요? 그럼 계속 이 집에서 살 생각이야? 당연하죠. 혼자 사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계속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 거예요. 예전에 쫓아냈던 기억이 아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남아 있었는지 전혀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혼자만의 자유보다는 부모의 둥지에서 안락한 생활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건 김씨 부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너가 곧 40이 다 되어가는데 그 나이에 부모랑 같이 사는 것도 이상하지 않니? 요즘엔 나이 먹고도 부모랑 같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것이 자연스럽다는 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생활비 내고 살아라. 김씨 입에서 나온 생활비라는 말에 아들은 잘못 들었나 하는 표정으로 되물었죠. 생활비라고요? 그래, 너 먹고 자는데 다 돈이야. 적어도 한 달에 50만 원씩 매달 내라. 아니, 제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세요?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김씨도 그렇지만 김씨의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돈을 벌고 있으니 밥값은 해야지. 그렇게 안 할 거면 당장 나가서 살아라.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아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참을 혼자 궁시렁거리다가 결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들에게서 생활비를 5번 정도 받았을 때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엄마, 저 올가을에 결혼하려고요. 뭐? 결혼한다고? 누구랑 결혼하게? 누구랑 결혼하긴요. 당연히 여자친구랑 결혼하는 거죠.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이었어요. 취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언제 여자친구를 만났을까 싶더라고요. 뜻밖이었지만 어쨌거나 아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죠.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회사에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프로포즈까지 해버린 상황이고 올가을에 결혼을 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그래도 하나 있는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뭐라도 해줘야지 않겠어? 남편은 그런 아들에게 신혼집을 얻어주고 싶어 했어요. 요즘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태줘? 적어도 전세 구할 돈은 보태줘야지. 집을 사주지는 못하더라도. 김 씨는 지금까지 끼고 살며 먹여주고 키워준 값만 생각하더라도 집값은 충분히 해주고도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는데 맨몸으로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김 씨 부부의 고민이 무색하게 느껴진 건 며칠 후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인사를 시킬 때였어요. 김 씨는 미리 식사 준비를 해두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레 결혼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디에 얻을 예정이야? 하지만 돌아오는 아들의 대답이 당황스러웠어요. 아, 그거 말인데요. 저희 결혼하면 이 집에 들어와서 살 생각이에요. 뭐? 우리 집? 김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 역시도 똑같은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죠. 아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냐? 남편이 묻자 아들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상의를 한번 해봤는데 서로 모아둔 돈도 별로 없어서 집을 구하는 것보다 돈을 모을 때까지 이 집에서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여자친구의 집은 결혼할 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었고 두 사람 모두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차라리 여유가 없으니 조금 보태달라고 했으면 나았을 텐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김 씨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결혼해서까지 부모랑 같이 살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너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신혼인데 시부모랑 같이 살고 싶은 아가씨가 어디 있어?
하지만 예비 며느리 역시 아들과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도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차라리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정말 한숨이 나올 것 같은 환장의 커플이었죠. 옆에서 보다 못한 남편이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일단 얼마라도 보태줄 테니까 대출 받아서 전셋집이라도 구해봐. 아니에요. 일단 돈을 모아서 나중에 집을 사면 되는 거죠. 뭐하러 지금 대출을 받아요. 이 집에서 살면 생활비 아끼고 좋잖아요. 정말 답답함에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죠. 너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생각이야? 대출이 싫으면 월세로 살던지 해. 대출을 갚거나 월세를 내면 저희 언제 돈 모아요. 차라리 생활비 아껴서 빨리 돈 모으는 게 낫죠. 그래야 집도 사고 애도 낳아서 키울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은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본인들 생활비를 아껴서 김 씨 부부에게 기생충처럼 들러붙겠다는 소리로 들렸어요. 저는 당연히 같이 살겠다고 하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원래 결혼하고 자식이 부모 모시고 살겠다 하면 좋아하시지 않나? 이 와중에도 헛소리를 하는 아들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김 씨가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고 있을 때 남편이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는 너희랑 같이 살 생각을 해본 적 없다. 처음부터 다 갖추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희끼리 살아야지. 너희도 그렇고 우리도 불편해. 아니요, 저희는 전혀 안 불편하다니까요. 그리고 애가 생기면 오히려 같이 사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엄마가 우리 애도 봐주시면 좋잖아요. 아직 있지도 않은 손주를 맡길 생각하는 아들을 보며 김 씨는 등줄기로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몇 년 후 본인의 미래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안 돼. 그건 힘들 것 같다. 어차피 가을에 결혼한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집을 구해봐. 아들은 끝까지 나가서 살기 싫다고 했지만 김 씨와 남편은 계속 거절했어요. 본의 아니게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 보니 그날 처음 보는 예비 며느리 앞에서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럼 일단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 아가씨도 그때까지 생각 좀 해보고 와요. 아, 엄마, 다혜는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예요. 인사드리러 온 김에 하루 자고 가기로 했어요. 그러고 보니 인사하러 온 것 치고 너무 큰 가방을 가져온다 싶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가방에서 편한 잠옷까지 꺼내서 갈아입었고 원래 이 집에서 살던 사람처럼 아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예쁜 아들과 며느리 커플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김 씨의 눈에는 바퀴벌레 기생충 2마리가 집에 들어온 것처럼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그날 이후로도 하루가 멀다 하고 김 씨의 집에 찾아왔고 심지어 어느 날에는 아들이 아직 퇴근하지도 않았는데 여자친구가 먼저 김 씨의 집에 찾아와 같이 저녁을 먹은 적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성격만큼이나 생활 패턴까지 똑같았는데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놀다가 휴일이 되면 10시, 11시가 넘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두 사람을 불러 앉혀놓고 잔소리를 할 정도였죠. 너희들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 살겠다더니 이렇게 막 살려고 그랬던 거야.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김 씨는 지금까지 아들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똑같은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몇 번을 보며 느낀 거지만 요즘 시대의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뭐 하나 마음 편하게 일을 시킬 수도 없었어요. 오히려 김 씨 부부가 아들네 부부의 뒷바라지를 해줘야 할 판이었죠. 밥상도 김 씨가 차리는 것이 당연했고 설거지나 청소, 빨래 등등 어떤 집안일에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어쩜 저리 아들이랑 똑 닮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밥 다 먹었으면 설거지라도 좀 해라. 엄마, 무슨 손님한테 설거지를 시켜요? 아니 다 해 말고 너가 설거지 하라고. 더는 못 참고 잔소리를 하게 되었지만 이 또한 별로 신경 쓰는 눈치가 아니었죠. 결국 그날 저녁 김 씨와 남편은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불러다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랑 같이 살 생각이 없어. 다해 너도 이제 그만 놀러 왔으면 좋겠다. 엄마, 다혜한테 왜 그러세요? 이제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빨리 친해지면 좋잖아요. 철없는 아들의 소리에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자식아, 엄마가 너희들 밥 해주고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냐? 결혼은 너희 둘이 하는 거야. 맞아. 나는 너희들 뒤치다거리 더 이상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둘이 집 구해서 나가서 살아. 엄마, 무슨 뒤치다꺼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결혼하라고요? 내가 결혼하니? 너가 결혼하지.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도 늙은 부모한테 얹혀 살 생각을 하는 거야? 얹혀 살다녀.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냥 같이 살자는 소리잖아요. 심한 건 우리가 아니라 너야. 너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나보고 먹여 살리라는 건데? 이러다가 엄마 아빠 노후는 너가 책임질 거야? 무슨 노후 걱정을 벌써부터 해요. 그리고 저희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맞벌이 할 건데 뭐가 문제예요? 같이 살면 결국엔 엄마 아빠한테 이득이라니까요? 같이 살면서 밥이나 축 내는 것들이 대체 어떤 면에서 김 씨에게 이득이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 정 그렇게 집에서 살고 싶으면 하루에 10만 원씩 한 달에 300만 원 내. 300만 원이요? 예상치 못한 큰 금액에 깜짝 놀란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표정부터 달라졌어요. 너희들 먹는 것부터 전기세, 가스비, 월세까지 생각하면 비싼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지금도 5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300만 원은 너무 심하잖아요. 싫으면 나가서 살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 엄마가 집안일도 안 할 거야. 너희들 먹을 밥은 너희가 차려 먹고 빨래, 청소 모두 너희가 다 알아서 해. 엄마, 그런 가족이 대체 어디 있어요? 그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요? 김 씨는 아들의 그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밥 해주고 청소 빨래 해준다는 이유로 김 씨의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너희는 엄마가 공짜로 다 해줄 줄 알고 같이 살겠다는 거였어? 집도 공짜고 살림도 다 공짜로 해주길 바랬니?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요? 그리고 자식이 힘들 때는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부모로서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에 왜 자꾸 대가를 바라시는 건데요? 아들의 말에 무려 10년 만에 남편이 또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넌 진짜 안 되겠다. 이참에 짐 싸서 나가. 지금 당장 나가라고. 가서 원룸을 구하던 말던 알아서 살아. 아니, 어떻게 지금 나가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 너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이며 우리가 주는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어. 결혼할 때 우리 도움도 바라지 마라. 아들은 잔뜩 화가 났는지 옷까지 몇 개만 챙겨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그런 아들을 붙잡지 않았고 오히려 두 사람 모두 아들의 방에 들어가 모든 짐을 챙겨 현관 앞에 내놓았어요. 그날 저녁 김 씨는 아들에게 현관 앞에 있는 짐들을 사진 찍어 보냈더니 30분도 안 되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진짜 부모로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럼 너는 자식으로서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냐? 더 이상 아들에게 해줄 말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자식에게 효도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들 하나 때문에 두 부부의 노년이 처음부터 꼬이게 될 줄은 예상 못했었죠. 아들은 커다란 차를 불러 자기 짐을 모두 싣고 떠났고 이제는 정말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아들이 본인의 인생에 책임감을 갖길 바랬어요. 고생을 좀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뤄 살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